반갑습니다. 국어 교육학 박사 김슬옹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대입 논술 문제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논술 교육의 주요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쓴 삼스기 통합논술 교육론 24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대입 논술 유형은 2008년도 유형입니다. 2008년도 거를 지금 2021년도에 왜 가져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는 대입 논술 시험이 정점에 달했을 때입니다. 2005년도부터 아주 그냥 이 광풍이 불 정도로 대단히 활발했었죠. 그래서 2008년도 무렵에 아주 그 수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를 했는데 이때 모든 유형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뒤에 어떤 대인논술 문제를 보면 그때 유형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가 그 뭐 입시든 무슨 아니면 뭐 시험이든 아니면 통합논술 교육이든 그 어떤 차원이든 그 문제 유형만큼은 우리가 그 다양한 유형에서 주는 그런 시사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논술 문제가 그 당시 출제됐을 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문제를 내나 그렇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어차피 그 다양한 논술 문제 유형에는 이제 문제식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삶의 문제와 사건 자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죠. 그만큼 문제 해결 전략이 다양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논술 문제 유형은 그런 다양한 논술을 통한 다양한 해결 전략을 심어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우리 익힌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런 전략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논술 방식은 결국 다양한 문제 해결 수단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이 보십시오. 제가 5가지 기준을 나눴는데요. 뭐, 재심의 성격에 따라서 논제 조건에 따라서, 논제 성격에 따라서, 논제와 논술문의 성격, 통합교과 적용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뭐 재심만 하더라도 재심을 주는 경우에 그 재심문의 성격을 좀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재심문 같이 뭔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텍스트라는 것이 그야말로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가시형이 아닌 비가시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종교와 자유에 대해서 논하라. 이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의 유형인데요. 뭐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 하나만 덜렁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참고하지 말고 써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읽은 뭐 그것이 자료든 책이든 뭐 영화 매체든 그런 걸 바탕으로 쓰라는 것이죠. 다만 겉으로 직접 제시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비가시형 텍스트 논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가시형 텍스트 논술에는 이제 3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제시문을 아예 그냥 주는 거죠. 대개는 이제 글이라는 게 길다 보니까 그 모든 걸 뭐 이렇게 시험 시간에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쪼가리 글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재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제 해결 요구하는 논술이죠. 그래서 재심의 성격에 따라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시형, 논점 제시, 그리고 2가지를 섞은 복합 자료. 그래서 자료 제시형은 분석 대상 자료만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이러 문제를 해결하시오. 뭐 그런 거죠. 논점 제시형은 이렇게 논점, 주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제시문을 주고 논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복합 자료형은 이제 그걸 섞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비가시형 텍스트 논술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단독 과제형의 그 특성을 보면 이 텍스트가 이 한정되지 않을 만큼 이 가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만큼 이 독서 경험에 따른 지식이나 상식 차원에서의 다양한 텍스트 활용 능력이 요구되는 거죠. 그 지식 자체가 텍스트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그 논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그 텍스트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자기가 읽은 그 텍스트와 책과 경험을 구성할 수 있는 통합 구성력에 의한 그런 다양한 지시랑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텍스트로 구성되는 것이죠. 자, 가시형 텍스트 논술, 자료 제시형은 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에 따른 어떤 우리가 어떤 능력, 전략이 필요하냐. 자료 제시가 됐으니까 그 1차 자료에 대한 객관적 분석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자료, 그 이면에 담긴 맥락적 의미 같은 걸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 어, 이런 거, 통계 분석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찬성 70%, 반대 30%, 그럼 30%, 70%. 이건 이제 가시적인 자료에서 드러난 결과이고, 그럼 70%가 차지하는 의미가 뭐냐? 새정당께서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최초로 한 임금이라는 걸 아시죠? 그죠? 그냥 찬성이 60%, 반대가 50, 40%. 근데 찬성이 많은데 시행을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40% 반대가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판단도 달라지고 실전이 달라지죠. 대단히 그 이면적 의미, 맥락적 의미를 분석해야 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거 우리가 그 중점 바라봐야 할 그런 성격이죠. 이 논점 제시형은 이제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이 관건이고요. 왜냐면 그 논점이 핵심 문장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 찾아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때의 대입 논술 문제는 제시문이 여러 개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런 통합 요약과 통합 분석에 의해서 그 쟁점, 논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유형에서는. 자, 그래서 복합 자료형에는 이제 특정 유형에 얽매이지 않은 태도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료와 제시문을 이제 서로 엮어서 그래서 다양한 자료나 제시문의 맥락적 의미나 왜 이런 자료가 주어졌을까에 대한 어떤 자리매김, 거기에 대한 판단 능력, 그리고 이제 찾아낸 그런 논점, 자료를 결합할 수 있는 구성 능력, 이런 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비가시형 텍스트형 논술 문제 유형을 볼까요? 자, 이 유형은 이제 프랑스 바칼로리아 시험에서 가져온 건데요. 뭐 옳은 일과 그른 일은 단지 관습적인 것인가? 언어는 오직 의사소통을 위한 것인가? 이게 한 줄밖에 안 되죠. 짧죠? 근데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뭔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저는 사실 이런 문제 유형을 보는 순간, 야, 프랑스에서 그런 진짜 그 대사상가,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언어는 오직 의사소통을 위한 것인가?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라고 우리도 늘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관습적인 통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당연히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지만 오히려 의사소통을 더 멀게 하고 차단하는, 근데 더 많이 또 영향 끼치는 게 언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진짜 우리나라 야당과 여당이 대화 토론하는 거 보십시오. 뭐 얘기할수록 더 멀어져.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런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나라 논술 문제 보면 막 그냥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그냥 복잡하게 막 주어져서 그죠? 이게 생각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프랑스처럼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프랑스처럼 가기 전에 또 기본적인 또 이게 훈련 과정, 사고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 입시 논술 문제 이것도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가시형 텍스트 자료 제시형 논술 문제를 보면 자, 성균관대학교 2007년도 자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 주어진 12개 제시문 중 일부를 선택한 후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룡 멸종이 가능한 원인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가설을 세워서 이를 논술하시오. 또 본인이 기술한 가설 중 한 단계라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시오. 마치 무슨 학위 논문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12개의 자료를 제시해서, 때문에 제시문 1번에 보면 이제 대형 산불에 관한 자료를 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유형이죠.
자, 이건 뭐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산불에 관한 진짜 저는 진짜 그 미국의 산불 한 달 내내 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 뭐 미국이 막 이렇게 뭐 목성에도 보내고 막 이 첨단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막 자랑하는데 이 산불 끄는 기술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 참, 지금 얼마나 그 산불을 못 꺼가지고 말이야, 그죠? 일단 내지 않는 게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점 제시형은, 이를테면 이런 유형이죠. 다음 두 제시문의 공통된 논지를 추출하고, 논지, 논점, 주제, 뭐 이런 거죠. 그 의미에 대해서 논술하라. 뭐 토임의 역사 연구라든가, 이근의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경제, 이런 거에서 쪼갠 글을 주는 거죠. 자, 문항 2를 보면 다음 두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 또는 사회 방식을 추출하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술하라. 뭐 이런 뭐 장자와 예덕 선생전 이런 어, 동양의 고전, 우리나라 고전을 주고 이제 논점 찾아서 쓰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여기 뭐 반 퍼슨의 몸, 영혼, 정신,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제르미 리프킨의 소의 종말 이런 걸 주면서 다음 세 제심을 읽고 각 제심에 나타난 특징적인 자의 모습을 저술하고 자의 모습 이미 논점의 반은 이미 제시한 거네요. 나의 관점에서 다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을 비판하는 논의를 전개하라. 되게 복잡하죠? 이런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 조건에 맞는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을 세우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근데 복합 자료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례 ABC는 현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 양상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경쟁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술하라. 그래서 자료도 주고, 무려 7가지의 논점이 들어가 있는 제시문을 주고, 뭐 게리 하딘의 공유의 비극부터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아, 뭐 진짜 이 온갖 저도 이 중에서 뭐 그냥 3분의 1은 사실 읽어본 경험이 없는 책들인데 그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막상 막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부담스러워하고 이 선생님들조차 읽지 않은 많은 자료들을 무려 7가지나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토막글이지 않습니까? 그 토막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시형에서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뭐 이게 전체를 뭐 읽거나 알면은 이게 더 쉬운데 딱 쪼개서 주니까 더 어려워지고. 아무튼 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겠다. 뭐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건 이제 긍정적인 것인데, 다만 이렇게 음,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그런 것만 이렇게 딱딱 제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또 그런 다양한 사고에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뭐 다양하게 긍정성, 부정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논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폐쇄형은 당연히 이제 최대한 좁혀서 특정 조건에 한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 폐쇄형과 적극적 폐쇄형이 있는데요. 소극적 폐쇄형은 자료나 제시만 주고 특정 관점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물론 자료를 줬다는 것은 이미 이게 폐쇄한 거죠. 폐쇄한 건데 다만 뭐 옛날에 한양대 문제처럼 뭐 브리지트 바르도의 어떤 우리나라 보신탕 문화를 비판하는 글을 주고 그분을 비판하라 이렇게 막 특정 관점 몰아가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적적 폐쇄형은 자료나 제시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특정 방향이나 관점으로 한정하는 논술이죠. 지금 제가 제시했던 그런 음, 한양대 문제가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개방형 논술에서는 특정 제재나 소재에 대해서 자유로운 개인의 의견이 가능한 그러니까 비가시형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 같은 것이 대표적인 개방형 논술이죠. 입시 논술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음.
물론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뭐 우리가 그런 식의 논술 식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그걸 과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써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폐쇄형 논술의 성격은 소극적 폐쇄형은 가장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입시 논술에서. 그래서 논술지도 초기에서 가장 간단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유형으로 이를테면 뭐 독서와 쓰기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 폐쇄형은 특정 관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일단 자유로운 어떤 생각을 내는 한계가 있어요. 다만 논술 훈련 과정에서 어, 필요한 유형일 수는 있겠죠. 이를테면 뭐 이렇게 자꾸 브리또 바르또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분이 우리나라 그 부시다 문화를 이제 야마 문화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걸 비판하라. 이거는 진짜 그 브리또 바르도의 우리나라 보시당 비판 의견에 동조한 학생들은 이게 대단히 진짜 불편한 문제죠. 그죠? 거짓말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훈련 과정에서는 필요하다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이 보시당 문화에 대해서 찬성 반대 양쪽 관점이 있는데 이번엔 찬성적으로 써보자. 한번. 물론 반대한다 하더라도 한번 반대쪽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마치 교육용 토론에서 찬성 반대 다 이게 준비하듯이. 그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보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찬성적으로 써봤는데 이번에 반대쪽으로 써보자. 이런 훈련 과정에서 그런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거 이외에 그런 문제의 정당성은 없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논술이라는 것은 진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서 논술이 필요한 것인데 특정 관점으로 몰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양대 문제 나왔을 때 아주 기겁을 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논술을 우리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물론 죄송합니다. 그런 유형을 실제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당시에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아, 그냥 뭐 모든 대학에서 그런 문제가 사실 나왔습니다. 사실은 특정 대학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술 교육 초기 단계에서 그런 한계였었고 문제였지만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논술 시험 또는 대인 논술이 이제 발전해 나갔던 것인데 얼마나 발전돼 나갔는지 제 강의를 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한번 최근 논술 문제랑 오늘 제 강의 문제 유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방형 논술은 이제 당연히 개방적인 만큼 학생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만큼 학생들은 부담은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이 딱 세 개 딱 주어지면 그걸 바탕으로만 이렇게 분석하고 생각을 전개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뭘 읽어왔지? 초등학교 때 읽은 책, 중학교, 고등학교 읽은 책, 막 기억을 떠올리면서 막 끌어와야 되니까, 자유로운 만큼 자유에 대한 책임이 높아지는 그런 논술 문제입니다. 수준 높은 학생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예 손을 못 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면 읽은 곳이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이를테면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 예를 보면 소극적 폐쇄형의 예입니다. 아래 제시문을 읽고 서구의 가치는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14줄에서 16줄까지 서술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래서 존 로크의 통치론, 레비 스트로스의 수분 열대 이런 걸 주고서 근데 이게 약간 논쟁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의 가치는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 그게 이미 그래서 서구의 가치는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그 생각의 제한으로 적극 작용한다면 사실 소극적 폐쇄는 아니죠. 근데 뭐 이 당시에 진짜 그 특정 관점을 아주 좁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제한하는 문제 유형이라서 소극적 폐쇄형에 넣었습니다. 적적 폐쇄형은 이런 겁니다. 다음 제시문은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다. 이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제시하시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관점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 논하시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게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라는 게 상대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어느 한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고, 이거는 뭐 보시당 문제에서 뭐 찬성 반대쪽으로 써라 이런 것보다는 덜 폐쇄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의 관점을 선택해라. 이 제3의 관점을 어,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 이건 제가 경험한 건데요. 이 연세대학교에서 이 노사 특차를 처음 도입해서 가장 길게 유지한 대학이 연세대학교인데요. 그 정말 뭐 수능 못 봐도 객관식 시험 못 봐도 논술 잘하면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많은 어떤 그 교육적 효과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어떤 한 해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 유행에 대해서 찬성 반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음, 지도했던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진짜 노술 영재입니다, 영재. 근데 이 학생이 너무 막 흥분했나요? 아니면 진짜 그 유행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랬나요? 찬성 반대가 아닌 제3의 관점을 쓴 거죠. 당연히 채점위원들은 그 시험 답안을 보고 아주 그냥 안타까워한 거죠. 야, 진짜 이런 학생은 뽑아야 된다. 하지만 조건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보다는 낫지만 뭐 이런 식의 유형도 이제 적적 폐쇄형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자, 논쟁형 논술이 있습니다. 이 반박형, 절충형이 일단 설정을 해보면 대립된 논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쟁점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하나에서 반박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반박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고요. 절충형에서는 이제 상반된 주장을 가지고 이제 어떤 뭐 제3의 견해를 도출하게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일종의 이제 변집법적 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논쟁형이고요. 그다음에 논증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연역 논증과 기납 논증. 그래서 보통 사회적 타당성,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규범에 한해서 왜 타당한가, 왜 당위적인가, 왜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논쟁하게 하는 유형인데, 연역 논증과 기납 논증,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논증, 일반적 명제를 통해서 어, 도출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소크라테스 3단 논법을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수많은 경험과 사례에 의해서 일반화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일반화된 그 결론, 그것을 하나의 전제화시켜서 하는 것이 이제 연역 논증이고요. 근데 기난 논증은 이제 수많은 개별 사례를 통해서 하는 뭐, 그런 전통적인 연역법, 기납법, 이런 걸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논쟁하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설명형은 이제 어떤 주장이나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그 주장이나 개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이고요. 문제 해결형은 이제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목표라든가 목적을 지향적인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해서 이런 목적이나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목적과 목표는 약간 다르죠. 목표는 어떤 구체적인 일차적인 어떤 도달 대상이고 그걸 통해서 공적 이루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골 넣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 골을 넣었을 때 선수들마다 아마 목적은 다를 거예요. 그죠? 뭐 행복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쟁형 논술의 어떤 그런 성격을 좀 보면, 이런 논쟁형 논술은 당연히 토론형 사회 문제나 이런 보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 쟁점을 뽑아서 그런 게 적합한 유형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논점이나 주장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논쟁형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토론하는 거 보면 막 흥분하게 되죠. 흥분하게 되고 막 그냥 상대편 비판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감정이 격화되고 그죠? 막 사실 저도 막 이렇게 막 흥분하게 되면 말이 꼬이게 되는데 그런 잠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대립된 논점에서 제3의 견해라도 그 입장이 분명하면 괜찮은 거죠. 다만 입시 논술에서는 대립된 논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3의 견해가 수용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3의 관점으로 가면은 되게 모호해진다.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찬성과 반대 분명히 분명합니다. 근데 난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뭐 그것도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만 그 쓸 때 그거를 분명히 잘 밝혔나 안 밝혔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어, 그 자체가 논점이 분명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양비론, 양시론이 허용되느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양비론, 양시론도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주장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쓸 때 그거를 좀 분명히 잘 드러내기가 힘들죠, 사실은.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그 결국 이 다양한 사고를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노출이 필요한 것인데 정작 시험에서는 두려움에 떨어. 그죠? 그러니까 이 논술 교육이라든가 시험이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자, 그래서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과도기가 너무 길어서 문제입니다. 빨리 이 과도기 끝내고 프랑스처럼 우리가 좀 자유로운 논술 그런 교육 시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부터 없애야 되는 것이죠. 자, 논주형 논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일종의 논문형이므로 당연히 이것도 역시 차분한 논리 전개가 중요하고요. 다양한 논리 전개를 익혀서 논의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논리법, 연역법, 비례법 이런 걸 또 뭐 획일화시켜서 이게 거기 꿰어 맞춘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연역법은 그 바탕에 귀납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시킨 게 대전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연역법만으로 귀납법만으로 이렇게 그런 식의 논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물론 어떤 하나의 그 논리법을 더 중점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걸 이인법적으로 나누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설명 논술,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되 자신의 관점을 적용하는 논술이고 객관적 설명만으로 흐르면 이게 설명문이 논술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설명 전략이라도 관점을 세우면 논술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설명 논술은 많지는 않죠. 우리가 이과 쪽에서 실험형 논술에서 논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게 입시 논술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죠. 자, 문제 해결 논술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논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 그런 사고, 그런 실천을 키워주기 위해서 논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표 지향형 논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삶 자체가 문제 연속으로 보면 가장 흔한 유형이 될 수 있겠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 예를 보면 논쟁형 논술의 예입니다. 다음 글 가, 나의 비유적으로 표현된 방법을 해석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윤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미 논쟁을 제시하고 반론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자, 실제 문제의 전반적인 유형 사례는 우리 제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유형이 이미 그 대학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각 대학교의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논주형 논술의 예인데요. 가글에 제시된 분노에 대한 견해를 참조하여 나글의 순정공과 다글의 딜라이 라마가 분노에 대응한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밝히시오. 그래서 가 제시문은 그렐링의 존재 이유, 나는 상호유사, 다가 딜라이 라마와 빅터 첸의 용서에서 발췌하고 수정한 어, 부분적으로 수정한 자료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논증하게 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설명 논술의 예인데요. 글 가해 방식에 의해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집단을 글 나의 방식으로 조사해보니 낮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수립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술하라.
그러니까 어떤 그 주어진 자료에 대한 어떤 설명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설명 중심의 논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논술, 뭐 이런 거죠. 가나다라마는 인문학 관련된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나름대로 구분한 후에 이를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마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신의 견해. 그래서 이 송복님의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시사적인 어떤 글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나다라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이런 다음은 논제와 논술문 성격에 따른 갈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논술, 고전 논술, 일반 논술인데요. 그러니까 시사 논술은 시사 문제에 관한 논술이고요, 그죠? 고전 논술은 당연히 고전을 활용한 논술이고, 일반 논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그런 논술입니다. 자, 그 성격을 보면 시사 논술은 당연히 최근 사회적, 정치적 사건에 대한 논점을 그런 제시문을 주거나 그걸 문제화시킨 거죠. 그래서 다만 시사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담긴 보편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사 문제는 시사 문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니까 그 시사 문제는 일종의 과정 수단일 수 있는 것이죠. 고전 논술도 비슷한데요. 고전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역시 고전에 담긴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성찰할 수 있느냐. 그 고전 자료 텍스트 그 자체가 핵심 대상은 아니죠. 그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의 자료인 것이죠. 자, 일반 논술은 좀 모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분명한 것은 시사 논술, 고전 논술 이런 걸 직접 표방하지 않은 그런 논술이 일반 논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논점이라든가 어떤 쟁점을 잡아내서 그걸 보편적인 우리 사고를 적용해서 우리가 풀어내는 방법이 필요한 그런 논술 문제입니다. 자, 그 실제 예를 보도록 할까요? 시사논술, 이런 예가 나왔습니다. 가와 나는 우리나라 출생 성비 변화와 관련된 자료이다. 나의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가의 통계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이와 같은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자, 이거 진짜 출생 문제, 이게 1996년도 자료인데요. 뭐,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죠. 뭐, 아무튼, 뭐 이때도 시사적인 거지만, 지금도 시사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문제이고요. 자, 고전 논술 예도 많지만, 자, 재심은 가와 나를 활용하여 노동과 관련된 다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그래서 이렇게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글, 세계인권선언, 조세이, 시몬 더 베이유, 노동일기, 엘빈 토플러, 마셜 맥루언, 미디어이에 자 물론 이제 이 모든 자료들이 고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하여튼 그 특정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고전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전 논술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논술은 이제 그 시사 논술, 고전 논술을 표방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다음 제시문 이순의 애추석사라는 글에서 발췌한 그걸 가지고 나와 옥황은 삶과 세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두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순의 애추석사가 고전이라면 고전 논술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거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반 논술에 포함시킨 겁니다. 자, 다음은 주제와 사고 영역에 따른 갈래인데요. 비통합 교과형과 통합 교과형이 있습니다. 뭐 통합 교과형이라면 당연히 그 특정 교과가 아니라 다양한 교과니까 다양한 지식 영역 그렇죠? 비통합 교과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특정 교과나 특정 주제를 표방한 거죠. 그래서 특정 교과형이라면 이제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특정 교과목 관련된 자료나 제시문을 뽑아서 제시하는 것이죠. 뭐 특정 주제는 이제 주제를 한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통합 교과형은 이제 그 주제별과 사고력 논술 두 가지 또 나눌 수가 있겠는데 주제별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 영역, 그러니까 뭐 특정 주제를 한정을 했지만 이게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그죠? 뭐 우리가 뭐 국어과 사회과 음악과 이 다양한 교과 영역
관련된 자료나 제시문을 주고 하게 하면 이제 주제별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주제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사고력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적 사고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논술이 바로 통합교과형 사고력 논술입니다. 자, 그 성격을 좀 보면 비통합교과형은 이제 특이성 차원에서 각 교과별 지식을 쌓고 토론하는 데 좋은 것이고요. 저는 이런 비통합교과형 논술은 그 모든 교과에서 각 교과목에서 해야 된다고 뭐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논술 교육 논술 시험은 국어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국어과에서는 쓰기를 더 특화시켜서 가르치기 때문에 더 심화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모든 교과에서 논술형 문제를 통해서 논술형으로 훈련하고 또 시험도 보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객관식 폐지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각 교과마다 그 칼럼 쓰기 같은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국사 시간에 그죠? 뭐 문화답사에 관한 그런 칼럼을 쓰게 하는 거죠. 그 칼럼이 바로 이런 에세이인데, 에세이가 바로 우리식으로 하면 중수필에 해당되는 그런 논리적인 수필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 모든 교과의 그 칼럼 전문가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사회 분야에 가든지 그 분야에 어떤 그 소신 있는 전문가가 돼서 그걸 글로 표현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그런 진짜 그게 진정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목소리 크다고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실천 속에서 또그 긍정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그런 진짜 칼럼가들을 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이 비통합교과형 논술이 대단히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정 교과서 주제를 표방한다 해도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 다른 지식이나 주제를 배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통합교과형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접근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거시적인 통합 능력과 미시적인 분석 능력 이렇게 모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 교과들을 활용하되 그걸 또 문제의식이나 문제제기 또는 한 가지 어떤 주제의식 속에서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거시적 통합 능력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비통합 교과형 논술의 그 예를 보면 다음 제시문은 웃음의 유발과 관련된 것이다. 각각의 경우 웃게 되는 이유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 적절한 예를 통해 그와 같은 웃음의 사회적 기능을 논술하시오. 1700자 안팎으로 쓰시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1700자까지 갔습니다. 뭐 프랑스 같은 데 3000자 이상 이렇게 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더 태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런 유형은 거의 없어졌고, 1200자, 1200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자, 아무튼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전개하기 위해서 짧게 쓸 수도 있고, 또 길게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때는 1700자, 1200자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자, 알토 파네스의 구름이라든가 라블레의 황타, 그리엘의 아버지의 위대한 가르강티아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 코엔의 조크에 대한 철학적 사고 이런 걸 통해서 웃음에 관한 의미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뭐 이 세 가지 제시문을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슨 다양한 교과, 다양한 지식의 의도를 함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통합 교과형으로 본 것이죠. 예, 통합교과형 논술 예시인데요. 제시문 1, 2, 3을 연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찾아내서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쓰는 문제. 제시문 1, 2, 3을 제가 직접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양한 교과, 다양한 지식 영역을 제시했기 때문에 통합교과형으로 본 것이고요. 앞에 비통합교과형에서는 이제 웃음에 관한 거기 문제에서는 사회과로 한정됐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통합교과형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이게 대단히 복잡합니다. 뭐 그 논제 성격도 봐야 되고요. 제시문 성격도 봐야 되고 그걸 연결하면서 어떤 사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이 통합 교과의 핵심적인 취지는 어떤 다양한 사고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고를 위해서 당연히 뭐 특정한 관점, 특정한 주장, 특정한 제시문을 한정되면 그건 통합 교과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통합 교과형을
궁극적으로 확장 지향한다면 이제 결국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처럼 비가시형 텍스트 논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오늘 그 다양한 유형의 그 대입 논술 유형을 봤는데요. 사실 뭐 어떤 문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보다는 일단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 사고, 그 전략적 능력을 우리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된다. 키워주기 위해서 논술이라는 그런 글쓰기 역량이 필요하고, 그런 논술 글쓰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논술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자 라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어, 제한적이죠.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극복하고 자유로운 논술 문제를 통해서 더 다양한 더 자유로운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통합교과형 논술로 앞으로 많이 발전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대인 논술 유형 분석이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아이들, 우리 학생들 논술 지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은 뭐 지금도 많이 줄었지만 아직 논술 시험 보는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학 논술 시험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대인 논술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이 많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